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의 프레스룸 먼저 큐시트로 만나봅니다.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 대선 주자로 선출되고 마는 첫 주의 첫날인 오늘 가장 먼저 향한 곳은 어디였을까요? 잠시 뒤에 알아보겠습니다. 윤석열 후보의 취약층이 2030이란 점을 감안한 건지 민주당 이재명 후보 연일 2030 표심 잡기에 나서고 있습니다. 오늘 이 후보가 향한 곳은 어디인지도 짚어봅니다. 대선이 본격화되면서 전면에 나서지 않던 후보들의 배우자들까지 팔을 걷어붙인 모습입니다. 잠시 뒤 알아봅니다. 이외에도 승복은 하지만 선대위엔 참여하지 않겠다는 국민의힘 홍준표 의원, 또 오토바이 네, 오늘은 아침부터 계속 비가 오고 있는데요. 이 비 대체 언제 그치려는 건지 궁금합니다. 김다영 캐스터 날씨 전해주시죠. 네, 하루 만에 날씨가 급변했습니다. 오늘 서울의 아침 기온은 10.5도로 출발했는데요. 한낮에는 아침보다 기온이 더 낮겠습니다. 현재 서울의 기온은 6.7도 보이고 있고요. 여기에 찬바람까지 강하게 불면서 체감온도는 2도가량 낮아 더 쌀쌀하게 느껴지고 있습니다. 현재는 동쪽 지역을 중심으로 요란한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서울을 포함한 서쪽 지역은 잠시 소강 상태에 드는 곳이 있겠지만 늦은 오후에 다시 내리기 시작하겠고요. 최고 20mm의 비가 더 내리겠습니다. 동쪽 지역은 최고 40mm의 비가 예상되고 퇴근길 무렵부터 차츰 그치기 시작하겠습니다. 또 기온이 낮은 강원 산지에는 밤사이 많은 눈이 내리면서 대설특보가 내려질 가능성도 있겠습니다. 비와 함께 바람도 강하게 불고 있는데요. 현재 강풍 경보가 발효 중인 강원 산지에는 순간 풍속 초속 30m 이상, 그 밖에 강풍 주의보가 내려진 지역은 초속 20m 이상에 달하는 강풍이 부는 곳이 있습니다. 시설물 피해 없도록 유의하셔야겠습니다. 비가 내리면서 날씨도 급격하게 추워지겠습니다. 오늘 서울의 한낮 기온은 9도로 어제보다 12도가량 낮겠고요. 내일 아침 기온은 4도 선까지 뚝 떨어지겠습니다. 오늘 전국의 낮 기온도 크게 오르지 못하겠고요. 청주와 대전, 광주는 13도 선에 그치겠습니다. 주 후반으로 갈수록 기온은 나날이 떨어지겠습니다. 면역력이 떨어지기 쉬운 시기인 만큼 건강 최빈국의 비극. 김현 기자, 이 최빈국이 사실 한두 나라가 아닙니다. 대체 어느 나라의 무슨 일을 갖고 지금 비극이라고 얘기하는 걸까요? 네, 아프리카의 시에라리온에서 유조차가 폭발해서 수백 명의 사상자가 발생하는 참사가 벌어졌습니다. 네. 최소 지금까지 사망한 인원이 108명에 달하고요. 다친 사람도 이제 100명 넘게 부상을 당하면서 지금 현재 병원으로 옮겨져서 치료를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보시는 것처럼 아주 이제 처참한 모습인데요. 거의 전쟁터를 방불케 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사실은 이 사고도 사고지만은 이 참사로 이어진 이 과정이 좀 안타까움을 지금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네. 처음에는 이 대형마트 앞에서 유조차와 트럭이 충돌을 해서 간단한 추돌 사고였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유조차에서 이제 기름이 좀 흘러나왔는데 네. 이 시에라리온이 말씀하신 것처럼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국가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경제난도 심한 상황이고요. 네. 그래서 이 유조차에서 나온 기름을 주민들이 조금이라도 이제 주워 담기 위해서 양동이를 들고 이제 모여들기 시작한 겁니다. 네. 지금 보시는 화면인데 이 수백 명이 이제 유조차로 몰려들면서 사람들이 수백 명이 몰려들게 됐고 이제 관계자들이 위험한 상황이다. 현장에서 좀 물러나라 이렇게 설명을 위험하죠. 했음에도 사람들은 계속 몰려들었는데 이 상황에서 2차 폭발이 일어나면서 이제 대형 참사로 연결이 나게 됐습니다. 현재 중상자도 수백 명에 달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네. 의료진과 의약품도 이제 부족한 상황이라서 희생자 수는 좀 더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이제 세계보건기구 WHO는 의료진과 의약품들을 이제 현장으로 파견하겠다 이런 계획을 밝힌 상황입니다. 네. 아니, 차재원 교수님. 예. 아니, 지금 보니까 유조차 사고가 나면 기본적으로 이게 추가 폭발의 위험이 있다는 걸 대부분 상식적으로 다 알고들 그렇죠. 있잖아요. 예. 때문에 일단 근처에 있어도 피하는 게 우선인 예. 건데 지금 김현 기자 얘기를 들어보니까 예. 이 조금이라도 흘러나온 기름을 좀 얻으려고 갔다가 지금 수백 명의 인명피해가 났다는 게 안타깝기도 하고 속상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영화를 보면 사실 이 교통사고가 나고 차가 이렇게 전복이 되고 하면 제일 먼저 빠져나와서 그러니까 이 사고 현장에서 벗어나는 것이 하나 일종의 매뉴얼처럼 돼 있잖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시에라리온 사람들도 몰랐을까요? 저는 알았을 겁니다. 알았는데도 그런데 왜 가면 그렇게 갔을까?
그만큼 지금 먹고 살기가 힘들다는 것이죠. 앞서 뭐 최빈국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만 제가 자료를 찾아보니까 지금 그 1인당 GNP가 지금 903달러. 그럼 우리 돈으로 한 100만 원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그러면 한 사람당 한 달 수입이 10만 원도 채 안 된다는 소리예요. 그러면 그만큼 힘드니까 그런 식의 무모한 행동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이런 국가의 빈곤은 왜 발생했는가를 우리가 여기서 한번 따져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이거는 결국 정치의 실패입니다. 시에라리온이 1961년도에 영국으로부터 독립을 했거든요. 그런데 시에라리온은 상당히 세계적인 다이아몬드 수출국이에요. 그래서 근데 문제는 이 국가의 이 자원이 특정 세력에게만 지금 가 있다는 겁니다. 이걸 둘러싸고 상당한 내전이 지금 격화되고 있는 상황이고 이러한 비극적인 장면이 그 영화 블러드 다이아몬드 디카프리오가 나왔던 그 이 영화의 배경이 바로 시에라리온입니다. 결국 그러니까 이 지금 비극은 어떻게 보면 경제의 실패, 그 앞서 정치의 실패인 거죠. 그만큼 이 정치의 복원과 민주주의 확립 이것이 결국은 먹고 사는 거하고 직결된다는 한 장면을 우리가 본 것 같습니다. 네, 아니 지금 이 안타까운 이 시에라리온의 이 유조선 폭발 사고가 결국은 정치의 실패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물론 주민들이 뭐 폭발 가능성을 몰랐던 건지 아니면 뭐 죽는 것보다 뭐 가난에 시달리는 게 더 무서웠던 건지 알 수는 없습니다만 이번 사고 이 정치의 실패라는 이런 우리의 비평 이 소녀 구한 수신호. 일단 소녀를 뭐 구했다고 하니까 참 뭐 다행이긴 한데 이수아 기자 이게 무슨 얘기죠? 네, 미국에서 벌어진 일입니다. 이 켄터키주의 한 주간 고속도로를 운전 중이던 운전자가 같은 도로를 달리던 한 차량 안에서 수신호를 보내고 있는 10대 여성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 소녀 손바닥을 편 채 엄지손가락을 접고 나머지 4손가락으로 엄지손가락을 감싸는 수신호를 창문에 대고 보내고 있었다고 하는데요. 이 광경을 목격한 운전자가 바로 경찰에 해당 차량을 신고했다고 합니다. 아니 대체 무슨 뜻이길래 이 수신호를 보고 바로 경찰에 신고까지 했지 싶은데 이 수신호가 다름 아닌 가정폭력 구조 요청 수신호라고 합니다. 이 미국 여성기금 네트워크, 캐나다 여성재단이 함께 만든 건데 이 코로나19로 셧다운이 되면서 집에 있는 시간이 많아졌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가정폭력을 겪는 여성들이 뭐 친구나 아니면 직장 동료들에게 영상통화해서 수신호로 구조 요청을 할 수 있도록 만든 겁니다. 근데 이게 SNS, 틱톡을 통해서 꽤 알려졌다고 합니다. 이 신호를 정말 운 좋게 여자아이 그리고 차량 옆을 지나가던 운전자까지 모두 알고 있었던 거죠. 이 운전자는 단순히 신고만 한 게 아니고 현장에 경찰이 도착할 때까지 소녀가 타고 있는 차를 쫓아갔다고 하는데요. 알고 보니 이 소녀 같은 차를 타고 있던 60대 남성에게 납치된 거였고 나흘 전부터 부모가 실종 신고를 한 상태였다고 합니다. 게다가 소녀를 납치한 남성, 여자아이를 대상으로 한 음란물을 소지하고 있었다고 해요. 만약 이 소녀가 이 운전자가 소녀의 수신호를 알아채지 못했더라면 좀 끔찍한 일을 당할 수도 있었던 거죠. 정말 다행이라는 생각이 드는 그리고 SNS의 영향력을 새삼 느끼게 해주는 사건이었습니다. 네. 아니 저도 이번에 처음 알았습니다. 이렇게 손을 펴고 엄지손가락을 접고 나머지 손을 이렇게 주먹을 쥔다고 그럴까요? 이렇게 하게 되면 이거는 이 도와주세요라는 이런 이 표시라고 합니다. 지금 저 여성, 백인 여성이 지금 보이고 있는데 이 백인 여성은 이 그 피해자가 아닙니다. 다만 이 백인 여성은 어떻게 이 수신호를 해야지 이 구조 요청을 받을 수 있다는 걸 지금 이 모범으로 보여주고 있는 그런 모습인 건데 저도 이번에 처음 알았습니다. 전혀 몰랐는데 일단 우리가 이 수신호를 쓸 일은 없어야 됩니다. 없어야 됩니다만 하지만 누군가가 이 수신호를 갖고 요청을 해오면 오토바이 사고 최민수 긴급 수술. 네. 사실 이 배우 최민수 씨가 이 오토바이 사고를 당했다라는 이 소식은 뉴스로 저도 접하긴 했었는데 그런데 유호정 기자 긴급 수술을 했다는 거 보니까 좀 많이 다쳤나 봐요. 네, 그렇습니다. 상태가 악화가 돼서 오늘 오후 4시 긴급 수술을 받게 됐다고 하는데요. 일단 당시 사고 영상을 보시면 이 흰색 차 옆으로 이 오토바이가
쓰러지는데요. 저 운전자가 바로 배우 최민수 씨입니다. 네. 이 사고가 난 건 지난 4일 오후고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넘어진 네. 이후에 쉽게 일어나지 못하는 모습이죠. 네. 이렇게 이후에 넘어진 이후 갈비뼈와 쇄골이 골절이 됐다고 하고요. 이 증상이 악화돼서 오늘 오후 수술을 받을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아니 근데 이게 지금 뺑소니 여부를 두고 좀 이렇게 논란이 되다가 보니까 이 사고 난 지 좀 됐긴 했지만 가수 또 김은국 씨 얘기가 또 같이 나오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이 사고가 과거 김은국 씨 사고와 함께 언급이 되는 이유는 말씀하신 것처럼 이 뺑소니 적용 여부 때문입니다. 우선 이 사고 자체만 놓고 보면 경찰은 두 운전자 모두에게 잘못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두 차량 앞쪽에 가고 있는 이 차량이 서행을 해서 네. 이 최민수 씨와 이 하얀 차량이 모두 앞차를 추월하기 위해서 네. 중앙선을 침범했다고 보는 건데요. 네. 그런데 경찰은 이 차량 운전자에 대해 뺑소니 가능성까지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사고 이후 저렇게 넘어져 있는 최민수 씨에 대해서 구호 조치를 하지 않고 그냥 가버렸다는 이유 때문입니다. 네. 저희가 변호사 얘기를 직접 들어봤는데요. 이 목소리 들어보겠습니다. 이와 같은 상당한 과실이 있는 교통사고에서 피해자에게 인적사항을 제공해야 되고 또 사고 수습을 위한 적절한 조치를 해야 됩니다. 그거 안 하고 현장을 떠나면 도주차량 운전자 가중처를 받습니다. 일명 뺑소니라고 하는데 자신의 과실이 없어도 거기에 대해서 아무런 조치를 안 하고 하면 뺑소니는 안 되지만 사고 미주치죄에 해당되고 자신의 과실이 경미하더라도 있다. 그런데도 그 현장을 떠나면 도주로 평가되기 때문에 뺑소니로 가중처벌 받습니다. 네, 제가 조금 전에 오늘 오후 4시에 수술을 받게 될 예정이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상태가 악화돼서 그제 이미 긴급 수술을 받은 상태라고 전해지고요. 땡겨서 받았군요, 이미. 네, 그만큼 네. 이제 증상이 악화되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네. 이 변호사 얘기를 들어보면 교통사고가 났을 때는 이 규모가 크든 작든 사고 책임이 누구에게 얼마나 있든 그리고 피해자가 다쳤든 안 다쳤든 무조건 구호 조치를 해야 합니다. 게다가 이 사고의 목격자 진술을 따르면 사고 당시에 굉장히 큰 소리가 났다고 하거든요. 그렇다면 이 흰색 차량 운전자가 이 사고 사실을 몰랐을 가능성은 낮아 보이는데요. 만약 이 진술이 사실이라면 이 운전자 분명 뺑소니에 해당이 됩니다. 네. 이 김은국 씨도 지난 4월에 오토바이와 추돌 사고 이후에 뺑소니, 도주 치상 혐의로 약식 기소가 됐는데요. 당시 김은국 씨 주장은 이랬습니다. 오토바이가 쓰러지지 않은 채 잠시 멈췄다가 그냥 가기에 조금 스쳤을 뿐이지 큰 사고는 아니라고 생각했다. 그래서 본인은 뺑소니가 아니라고 혐의를 전면 부인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당시 김 씨가 약식 기소를 그대로 받아들이면서 처음에는 큰 사고가 아니라고 생각했고 이 때문에 억울한 마음이 있어서 변호사 선임까지 생각을 했지만 법적 자문을 받아보니 교통사고 특례법상 접촉사고 책임 소재보다 현장 조치 여부가 중요하다는 걸 알게 됐다. 이 때문에 본인이 이 처분을 받아들인다라는 공식 입장을 내기도 했습니다. 이 시청자 여러분들도 꼭 아셔야 될 게 사고가 나면 누구에게 잘못이 있는지 상관없이 꼭 구호 조치를 해야 한다는 점을 기억하셔야겠습니다. 네, 지금 유호정 기자가 상당히 좀 자세하게 이 변호사 취재까지 해서 이 얘기를 했습니다. 이렇게 지금 뺑소니 논란이 있는 상황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꼭 이 차를 정차하고 구호 조치를 해야만 한다. 네, 비단 주머니 윤석열의 이재명 1대1 회동 제안입니다. 예, 민주당 이재명 후보 그리고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 이 대진표가 확정된 이 첫 평일입니다. 오늘이 이 두 사람 상당히 좀 몸도 마음도 다 바쁠 그런 시기이긴 한데 이 두 사람의 바쁜 몸 그리고 바쁜 마음 저희가 오늘 하나하나 꼼꼼히 좀 따져 보겠습니다. 김현 기자, 이 국민의힘의 윤석열 후보 이 오늘 후보로 선출되고 뭐 주말을 제외하고선 오늘 사실상 첫날입니다. 이 뭐 늘 그렇듯 현충원을 갔을까요? 네, 윤석열 후보 당초에는 현충원 방문이 첫 공식 행보가 될 예정이었습니다. 네. 그런데 오늘 갑자기요. 공식 일정이 현충원 방문에 앞서서 국동 방송을 방문을 해서 네. 김장환 목사와 기독교계 인사들과 조찬 회동을 했습니다. 네. 이게 이제 사실상 윤 후보의 첫 공식 일정이 된 셈인데요. 네. 이렇게 급하게 일정을 변경한 것은 사실 오늘 오후에 이재명 민주당 후보가
불교계 그리고 기독교 인사들과 이제 만남이 예정이 되어 있었습니다. 이 윤석열 후보 입장에서는 이재명 후보를 좀 견제를 하고 이른바 손바닥에 이제 왕자 논란이 있었지 않습니까? 네. 이 논란을 좀 잠재우기 위해서 기독계를 먼저 챙긴 것으로 이렇게 보여집니다. 윤 후보 그 이후에는 예정대로 현충원을 방문을 했고요. 빗속에서 검은색 우산을 쓴 후 빗속을 뚫고 이제 분향을 진행을 했습니다. 항상 이 방명록 문구가 이제 관심을 받지 않습니까? 근데 윤 후보 국민의 선열의 뜻을 받들어 국민 승리의 시대를 열겠습니다. 뭐 이런 문구를 남겼습니다. 사실 조금 무난한 문구인데요. 윤석열 후보가 이제 각종 실언들 때문에 좀 논란을 겪었기 때문에 최대한 무난한 내용을 좀 담은 것으로 보입니다. 아니 근데 지금 현충원을 공식 일정으로 분명 공표를 했는데 공지를 했는데 갑자기 그보다 이 1시간 땡겨서 이 기독교계 인사들을 만났다라고 하는 걸 보니까 김현 기자의 뭐 분석이 맞는지 아닌지는 알 수 없습니다만 정말 이재명 후보의 어떤 종교계 인사들을 만나는 그런 일정을 감안을 한 거라고 한다면 이 두 후보 벌써부터 좀 신경전이 대단하다라는 이 생각이 듭니다. 근데 김현 기자, 제가 사실상 오늘이 첫날 아니냐라고 앞에 사실상을 붙였어요. 그런데 원래 후보 선출된 건 지난주 금요일이었었고 그렇게 따진다면 첫날은 그 이튿날인 토요일인 건데 토요일 날은 보니까 가락시장을 갔더라고요. 새벽부터. 이거 굉장히 이례적인데요. 네, 윤 후보 말씀하신 대로 지난 6일 대선 후보 선출 첫 일정으로 서울 송파구의 가락시장을 방문을 했습니다. 윤 후보는 이제 현충원 여러 번 갔으니까 좀 서민들의 상황을 볼 수 있는 민생 현장을 제일 먼저 가보고 싶었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직접 이제 상인들과 손을 맞잡고 이야기를 나누고요. 친서민적인 모습을 좀 보이고 네. 소통 강화에 나섰다 이런 분석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가락시장 방문에서요. 윤 후보의 이른바 미식가 포스가 좀 화제가 됐었거든요. 네. 윤 후보가 현장에서 어떤 이야기 했었는지 함께 들어보시겠습니다. 이거 광주지검 근무할 때. 밥도둑이에요. 밥도둑. 녹차물에다 밥 말아가지고 고추장 찍어 먹는 거 아닙니까? 새우젓은 어디에 좋습니까? 뭐에 넣어야 돼요? 요리. 콩나물 국에 넣어 먹어도 맛있고. 맞습니다. 그리고 명란찌개. 그리고 뭐 돼지고기도 찍어 먹고. 그 자체가 소화제니까. 소화제니까 이 젓갈이라는 게 너무 잘 알고 계시네. 단백질을 분해시키는 소화제니까. 제2의 벽종원이요? 네, 윤 후보 앞서 보신 것처럼 각종 음식에 대한 자신의 지식을 이제 좀 뽐내는 그런 기회를 가졌었고요. 네. 영상에 나오진 않지만 축산 코너에서는 이 썰려 있는 고기 모양을 보고 어떤 부위인지 맞추기도 했었습니다. 네. 방금 보신 것처럼 이 지켜보던 권성동 의원이 제2의 백종원이냐 이런 농담을 던지기도 했었는데요. 네. 가락시장을 찾고 이런 백종원 이야기까지 나온 것, 윤 후보가 장년층 등 일부 지지층에서는 이제 확실한 지지를 받고 있지만 국민의힘 이제 대선 경선에서도 보셨듯이 조금 이제 다소 약한 모습을 중도층에서는 보이지 않았습니까? 중도층과 서민층을 좀 감싸 안고 표의 확장성을 노린 그런 첫 공식 행보로 가락시장을 찾은 것으로 보입니다. 근데 저도 좀 놀라운 게 저도 지금 이 결혼한 지 10년 차가 다 돼가는데 지금 보니까 썰려 있는 고기의 모습을 보고서 이렇게 썰려 있으면 안창살이야라고 말을 하는 게 상당히 좀 프로의 면모가 좀 보입니다. 그런데 이수아 기자, 윤석열 후보 오늘은 처음으로 당 회의에도 또 참석을 했다면서요? 네, 경선 후보일 때 이준석 대표랑 몇 번 공식적인 일정에 참여했던 것으로 기억을 하는데 네. 나머지 당 일정에는 나타나지 않았었거든요. 오늘 최고위 대선 후보 자격으로 첫 당무를 시작한 겁니다. 이 최고위 자리에서 이번 대선 여러 이슈가 있지만 대장동 게이트, 몸통과 싸우는 부패와의 전쟁이다. 이재명 후보를 저격했는데요. 최고위에서 윤 후보 얘기 듣고 오시죠. 5분 정도면 큰 박수로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국민의 힘으로 제가 정치에 뛰어든 지 이제 4달이 됐습니다. 그런 제가 과분하게도 제1야당의 대통령 후보가 됐습니다. 과거에 뭐 비대위원장을 하셨던 분들, 또 원로 고문님들 이런 분들하고 고견을 다 들어서 우리 당과 함께 이 선거대책 조직을
구성을 할 생각입니다. 네, 최고위 참석 이후에 보신 것처럼 의원총회에도 참석해서 배지들과 첫 상견례 자리도 가졌습니다. 이 의원들의 박수를 받으면서 입장에서 대선 승리를 다짐하는 구호를 함께 외치는 모습까지 보고 오셨는데요. 윤 후보는 의원총회 자리에선 선거는 광흥창팀, 금강팀 같이 소수 정예가 하는 게 아니다. 그렇게 대선을 치르면 측근을 중심으로 한 유사 독재로 흐른다. 당 중심으로 대선을 치르겠다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광흥창팀은 지난 대선 때 문재인 대통령 대선 준비 실무팀을, 그리고 금강팀은 여의도 금강빌딩에 차려졌던 노 전 대통령의 베이스 캠프를 말하는 거죠. 그래서 역시 문정규를 저격하면서 국민의힘의 원팀 정신을 강조하는 발언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때 이재명 후보는 이 첫날부터 첫 일성으로 재난지원금에 벌써 이 드라이브를 강하게 걸었다라고 이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재명 후보는 재난지원금, 윤석열 후보는 부패 척결 그리고 통합 선대위를 이 강조를 하는 모습입니다. 이수아 기자. 네. 그런데 이 윤석열 후보가 참석했던 오늘 이 최고위에서 이준석 대표가 윤석열 후보한테 이 말로만 듣던, 정말 그 말로만 듣던 고비 때 하나씩 꺼내보라던 비단 주머니를 줬다면서요. 네, 정말 비단 주머니가 실제로 등장을 했습니다. 네. 이 삼국지에서 보면 유비의 호위무사로 오나라에 가게 된 조자룡에게 이 제갈공명이 어려울 때마다 하나씩 꺼내봐 하면서 이 비단 주머니 3개를 네. 주죠. 이 위기의 순간에 쓸 비책이 써 있는 주머니인데, 이 대표 오늘 최고위에 참석한 윤 후보에게 이준석 대표가 직접 비단 주머니 2개를 전달했습니다. 물론 상징적인 의미입니다. 하지만 진짜 주머니 속에 뭐가 들었는지 혹시 저만 궁금했을까요? 저도 정말 궁금하네요. 궁금하더라고요. 예. 네. 사실 이 대표와 비단 주머니 이번이 처음이 아니거든요. 과거 관련 영상도 같이 듣고 오실게요. 만약에 윤석열 총장이 우리 당에 들어와서 같이 활동한다면은 비단 주머니 3개를 드리겠습니다. 네. 급할 때마다 하나씩 열어보면 됩니다. 비단 주머니 3개 오늘 공유하셨다고 하셨는데 들으시니까 좀 어떠셨어요? 3개도 아니고 한 20개쯤 준비되어 있고요. 지금 오늘 계략적인 것들을 말씀드렸고 비단 주머니 한 2주차 정도까지 말씀드렸습니다. 이 상징적 의미의 그것을 제가 전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두 개만이 아니고 제가 토요일 날 우리 대표님하고 점심하면서 그동안 이제 대선 본선을 준비해 오신 걸 보니까 이런 게 한 몇 박스 되는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이 대표 참 비유를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주말 회동에서 윤 후보와 만난 이 대표, 윤 후보를 위한 비단 주머니 20개를 준비해놨다 공언하기도 했죠. 여기서 2주차 것까지 비단 주머니 공개를 했다, 윤 후보에게 말씀드렸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에 화답하는 차원이었는지 윤 후보가 그 내용을 듣고 그걸 보니까 자신감이 생겼다라고 말하기도 했고요. 과연 여권 공세를 돌파할 어떤 계책이 비단 주머니 안에 들어있는 건지 조금 궁금해지긴 합니다. 네. 이수아 기자도 저도 궁금하고요. 아마 다른 이 시청자분들도 굉장히 궁금할 것 같은데, 차재원 교수님. 예. 비단 주머니 안에 뭐가 들었을까요? 글쎄요. 이거 비단 주머니에 진짜 뭐가 들은지 모르겠습니다만 네. 일단 지난 주말에 그 카페에서 만나서 식사를 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때 아마 실질적인 비단 주머니 내용들이 다 전달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첫 번째는 그거겠죠. 아무래도 지금 경선이 끝나고 난 이후 앞으로 향후 행보와 관련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했을 가능성이 높은데, 그와 관련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향후 선대위를 어떻게 구성할 것이냐. 그래서 지금 일각에서 나오는 이야기가 지금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을 모셔서 이 총괄선대위원장으로 하는 그러한 이야기들이 논의가 됐습니다만, 아무래도 정치 신인인 윤석열 후보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정치적 경험을 이렇게 대하는 쪽으로 아마 그 이준석 대표가 아마 이야기를 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아마 그 자리에서 그 이야기도 됐겠죠. 지금 이번 경선 과정에서 지금 낙선한 후보들을 어떻게 포용할 것이냐, 그런 부분들도 이야기됐을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아마 이번 경선과 관련된 리뷰, 나름대로 거기에 대한 또 아마 이준석 대표만의 관점이 전달되지 않았을까. 예를 들면 뭐 주술 논쟁이라든지 그리고 또 뭐 일망으로 이야기되는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앞으로 향후 어떻게 보완을 해나갈 것인가. 그리고 지금 또 하나가 발등의 불이 2030의 좀 민심 위반이 지금 상당히 두드러지고 있다. 이번에 지금 사실 이 지금 민심에서 상당한 홍준표
후보의 뒷받침했던 2030들이 실망해서 탈당한다는 뭐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런 부분들에 대한 이야기가 아마 비단 주문이 있었을 것이다. 실제 저 해동이 끝나고 난 뒤에 두 사람은 같이 청년 관련된 행사에 갔다고 그러거든요. 네. 아마 저는 뭐 제 생각에는 그런 것들이 비단 주문이 주 내용이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뭐 거의 비단 주문을 열어본 것처럼 지금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지금 보면은 이준석 대표한테 어쨌거나 뭐 비단 주머니를 받고 이 경선 후보에서 당 후보로 굉장히 좀 안착을 하는 뭐 그런 모습으로 볼 수가 있는데 이쯤 되면 궁금한 게 바로 청와대의 반응입니다. 이호정 기자, 사실 이 윤석열 후보는 문재인 정부의 검찰총장이었다가 지금은 정권 교체를 기치로 내걸고 야당의 후보가 됐습니다. 이 청와대는 어떤 분위기일지 궁금한데요. 네, 사실 이 상황이 청와대로서는 착잡할 수밖에 없는데요. 이 네. 때문에 문재인 대통령이 윤석열 후보가 선출이 됐을 때 어떤 메시지를 낼지도 이제 기자들의 초미의 관심사였습니다. 네. 만약에 청와대가 윤 후보의 선출을 축하한다면 그간의 청와대에 날을 세웠던 과정 그리고 윤 후보가 총장을 사퇴하고 야당의 후보가 되는 이 과정에 대한 어떤 정당성을 청와대 스스로 부여하는 모양새가 될 수도 있기 때문인데요. 네. 우선 분위기를 보면 이재명 후보가 대선 후보로 확정된 날 1시간 반 만에 문재인 대통령의 축하 메시지가 나왔습니다. 네. 그런데 그 수준의 메시지는 야당 후보들에게는 나오지 않을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네. 그런데 당시 이재명 후보의 메시지를 보면은 어떤 대통령으로서 축하한다라고 가 아니라 당원으로서 민주당 대통령 후보 지명을 축하한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야당 후보와의 좀 차별성을 둔 것으로 보이고요. 다만 청와대는 야당 대선 후보들에게 윤석열 전 총장 후보를 포함해서 후보들에게 난과 함께 적정선의 축하 메시지는 전달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이런 방안들을 내부에서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지고 있는데요. 청와대 입장에서는 오히려 메시지를 내지 않는 것이 어떤 불필요한 축축을 불러올 수 있다는 점도 고려를 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제가 찾아보니까 과거 역대 대통령들도 대부분 야당 대선 후보들에게 축하 메시지를 보냈더라고요. 네. 문재인 대통령도 지난 2012년에 대선 후보로 선출됐을 때 이명박 전 대통령이 청와대 대변인의 서면 브리핑으로 축하 메시지를 전달을 한 바 있습니다. 네. 이 때문에 좀 적정한 선의 메시지 전달을 고민 중인 것으로 사료가 되고요. 다만 이재명 후보와는 단독 면담을 했잖아요. 네. 그런데 그 수준의 단독 면담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일단 청와대는 야당 후보가 면담을 요청하면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라는 게 공식 입장이지만 현직 대통령이 야당 대선 후보를 만난 사례가 찾기 힘듭니다. 네, 그런데다가 맞아요. 이 만남에 대한 어떤 정치적인 해석도 고려를 해야 하는데 윤 후보가 만남을 요청해서 얻을 수 있는 실익이 없다라는 평가가 대다수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면담을 요청할 가능성도 작아 보이지만 요청을 하더라도 문재인 대통령이 수용할 가능성 이 역시도 좀 적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저도 지금 기억을 되돌려 보면은 이 대통령이 야당 후보가 선출됐다고 뭐 불러서 청와대에서 같이 만난 사례는 언뜻 떠오르지가 않습니다. 하지만 이 청와대에서 축하난과 이 메시지는 보낼 것으로 보인다라고 하는데 어제의 동지가 오늘의 그야말로 적이 된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뭐 생각이 많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윤석열 후보 아무래도 이 갓 경선을 막 끝내 좀 따끈따끈한 이런 선출된 후보다 보니까 이 진즉에 이 뽑힌 이재명 후보보다 이 현재로서는 좀 이목이 좀 더 집중이 되는 그런 상황이긴 한데 그래서인 건지 이호정 기자, 이재명 후보가 윤석열 후보한테 1대1 회동을 제안을 했어요. 네, 맞습니다. 이 나라의 미래를 놓고 진지하게 논의하자라면서 오늘 1대1 회동을 제안했는데요. 오늘 선대위 모두 발언에서 나온 얘기입니다. 오늘 이 모습 영상으로 먼저 보고 오시겠습니다. 윤석열 후보님께 하나 제안을 하나 드리려고 합니다. 이 나라의 미래를 놓고 우리 국민들의 삶을 놓고 진지하게 논의할 1대1 회동을 제안드립니다. 누가 국민의 대리인으로서 더 나은 우리 미래를 만들 수 있는지에 대해서 진지하게 논의하고 또 국민들께 보여드리는 그런 장을 한번 만들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국민들께서 과거를 향한 절망이 아니라 미래를 향한 희망을 가질 수 있도록 그런 장을 한번 마련해 주십사 다시 한번 제안드립니다.
네, 이 1대1 회동뿐만이 아니라 정기적인 토론회장을 가져보자라는 제안도 했는데요. 네. 사실 윤 후보는 이 정책을 당장 현실화할 여력이 밀릴 수밖에 없는 야당 후보이고요. 무엇보다 정책 대결에서는 아무래도 경험이 적은 정치 신인입니다. 반면 이 후보는 집권 여당 후보고 광역 단체장 경력이 적지 않잖아요. 이렇기 때문에 정책 대결로 기선제압을 하겠다라는 이런 이 후보의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풀이가 되는데요. 사실 윤 후보 측에서는 제안을 거절할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데 이 경우에 이 후보 입장에서는 윤 후보가 정책 경쟁에서 좀 도망다닌다라는 공세를 펼 가능성도 이제 높아 보이는 상황입니다. 일단 오늘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 후보의 1대1 회동에 대해서 실무적으로 협의를 해야 한다라고 얘기를 하면서도 느닷없이 쇼하다시피 만나는 것은 아닌 것 같다라는 입장을 밝혔거든요. 이것만 봐서도 일단 이런 매주 정기적으로 토론을 하거나 이런 자리가 마련될 가능성은 조금 낮아 보이는 상황입니다. 네, 아니 윤영걸 대표님, 네. 지금 뭐 유호정 기자가 얘기를 하긴 했습니다. 뭐 여당 후보고 야당 후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야당 후보는 뭐 정책 실현 가능성이 좀 적지 않냐라는 뭐 얘기도 하긴 했습니다만 사실 토론 그 자체로만 보면은 이거는 우열을 가릴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하거든요. 이 토론을 한다고 했을 때 두 사람 중에 누가 더 유리하게 토론을 좀 잘할 거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우선 말에 의하면은 이재명 후보가 정치적인 감각이나 그때 순간적인 기지나 이게 좀 낫다고 볼 수 있겠죠. 하지만은 국민들은 꼭 말하는 기술 보고 판단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 사람의 철학이라든지 앞으로 미래에 대한 비전이라든지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이런 걸 보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단순히 말만 잘한다고 해서 꼭 토론에 승리하는 건 아니다. 국민의힘 토론 경선에서도 꼭 홍준표 후보나 유승민 후보가 말 훨씬 뛰어나게 하지만 결국 승자는 윤석열 후보가 됐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우리가 속단할 수는 없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이재명 후보가 저렇게 매주 토론회 하자 저렇게 제안한 거는 아직 꼭 실현성을 보는 건 아닐 겁니다. 지금 국민의힘은 아직 선거대책위원회도 구성이 아직 안 돼 있잖아요. 지금 진도 지금 안 치고 누구를 임명할지도 아직 사람도 아직 구성이 안 되는데 지금 토론회 하자는 거는 우선 좀 이재명 후보로서는 좀 기선제압하자. 네, 지난 목요일 날 경선 국민의힘 선출되고 지금 컨벤션 효과로 지지율이 윤석열 후보가 많이 지금 올라오고 있어요. 네. 이재명 후보는 오히려 떨어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를 좀 상쇄해보자. 이런 뜻에서 저렇게 좀 기선 제압 차원에서 제안을 한 거다. 당장 현실성이 있어 보이지는 않습니다. 만약에 하더라도 그거는 한 12월 달이나 가서나 좀 서로 상의해 볼 일이 아닌가 이렇게 싶습니다. 네, 이재명 후보의 제안은 기선제압용이다라는 이런 의견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유호정 기자, 이재명 후보가 이 말씀처럼 컨벤션 효과를 누리고 있다 보니까 윤석열 후보가 여기에 맞서서 1대1 회동도 제안을 하고 이번에는 이 정치인들의 필살기라고 얘기를 하죠. 예능에도 또 출연을 했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최근에 연일 예능 이재명 후보뿐만 아니라 여러 대선 후보들이 연일 예능에 출연을 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또 그동안 일반 정치 현장에서는 받지 못하는 재미있는 또 재치 있는 질문을 받곤 합니다. 여기에 대한 이재명 후보의 답변이 좀 화제가 되기도 했습니다. 네. 일단 추미애 전 장관과 이낙연 대표가 물에 빠지면 누구부터 구하겠느냐라는 질문을 받았거든요. 네. 그런데 여기에 이 후보가 너무 어렵다, 꼭 골라야겠냐, 차라리 고르라면 내가 물에 빠지겠다라고 답변을 회피하다가 꼭 답변을 해야 한다라고 하니까 정치 구도를 생각하면 이낙연을 먼저 건져야겠다라는 답변을 하기도 했습니다. 네. 아니, 지금 보니까 정치인들 예능 출연은 아무래도 유권자는 좀 친근하게 다가가는 그런 효과가 확실하게 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대선이라는 게 이제 전국 선거인데 이 몸은 하나고 시간은 정해져 있고 그러니까 전국 방방곡곡을 할 수 없으니까 방송, 그것도 친근한 예능을 통해서 좀 이 얼굴을 알리는 그런 효과를 쓰는 것 같은데 유호정 기자, 보니까 후보들이 그래서 이 예능에도 나오고 또 보니까 분신술을 또 쓰는 것 같아요. 이 각각의 배우자들이 좀 전면에 지금 나서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재명 대선 후보의 선대위에는 배우자실이 신설이 됐습니다. 역대 대선에서 이 배우자의 수행 2팀이 담당을 했는데 이렇게 아예 배우자실이 신설된 것은 좀 이례적이다라는 평가가 나오는데요. 게다가 이 배우자 실장도 원외 인사가 아닌 현역 의원인 이해식 의원이 맡았습니다. 네. 이 의원 후보 본인이 가지 못하는 일정을
일정을 보완하는 정도에서 그치는 게 아니라 배우자가 독자 일정도 소화하겠다라는 뜻이다라고 직접 밝혔는데요. 그만큼 앞으로 이제 김혜경 씨가 본격적으로 이 지원 세력으로 나설 것으로 지금 전망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사실 성남시장 그리고 경기지사 선거도 있었고요. 대선까지 경험을 하면서 네. 선거 지원은 베테랑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적극적인 행보가 예상이 되는데 사실 이제 상대 경쟁 후보인 윤석열 후보 같은 경우에는 이 부인 관련한 의혹들이 여전히 있기 때문에 이재명 캠프 쪽에서는 아무래도 좀 전략적인 행보다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되다 보니까 사실 윤 후보 측의 아내는 언제 등판하느냐라는 이제 물음이 나올 수밖에 없는데요. 이 김건희 씨는 사실 김혜경 씨에 비해서 이런 선거 지원 경험이 아예 없는 상황이죠. 이렇기 때문에 언제 그 시점에 대해서도 윤 후보 측에서 고민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윤 후보가 당선 직후에 아내도 일정 부분 후보의 아내로서의 역할을 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라고 직접 밝혔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조만간 공식석상의 모습을 드러낼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김건희 씨는 이 전시기획사 대표로서 국내에서 좀 굵직한 전시들을 맡아왔습니다. 이 경험을 살려서 문화예술 분야에서의 좀 대중과의 접점을 찾지 않을까 하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차재원 교수님, 네. 지금 보면 이재명 후보가 배우자 실장을 이해실 네. 의원으로 별도로 지금 두었습니다. 좀 이례적이라고 볼 수 있는데 어쨌거나 이런 걸 보면 김혜경 씨 앞으로 좀 광폭 행보를 좀 할 것 같다라는 네. 분석이 가능하잖아요. 네. 그리고 유호정 기자도 얘기를 했습니다만 이 상대적으로 윤석열 후보의 부인 김건희 씨는 지금 굉장히 은인자중이랄까요, 좀 조용히 수면 밑에서 그렇죠. 있는 상황인 건데 이 전략적인 판단으로 봐야 되는 걸까요? 아닙니다. 그러니까 일단 경선 과정을 통과했고 이제 당 후보가 됐기 때문에 아마 네. 후보자의 본인도 공식적으로 아마 상당히 공개적으로 아마 이 대중들에게 그러니까 지금 나서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사실 지난번 이 경선 과정에서 윤석열 총장이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 대선은 패밀리 비즈니스다 이 이야기했거든요. 네. 그렇다고 한다면 이제 사실 가족적 총력전을 펴야 되는 거죠. 그런 상황에서 이 배우자가 안 논다는 것 자체가 상당히 이상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우리나라의 그 유권자들 같은 경우 특히 대통령 선거에서는 상당히 표심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가 그 배우자라는 겁니다. 네. 그런 측면에서 본다고 한다면 아마 김건희 씨가 어떤 식으로든 아마 공식적인 활동을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이런 말 있잖아요. 피할 수 없으면 절개라고. 아마 제 생각에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김건희 씨가 나름대로 강점을 갖고 있는 분야에서 나름대로 자신의 메시지도 좀 내고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무엇보다도 지금 이재명 후보의 부인 김혜경 씨를 약간 벤치마킹할 가능성이 있다. 사실 기억하시겠지만 지난번 경기도지사 선거할 때 사실 이재명 후보가 상당히 맞닥뜨렸던 가장 큰 의혹 중에 하나가 소위 말해 여배우 스캔들. 그리고 또 해경군 김씨 사건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그때 당시에 이 김혜경 씨가 전면에 나서가지고 남편을 지켜주는 남편에게 믿음을 보여주는 그런 걸 하고 또 자신에게 둘러싼 여러 가지 의혹들이 있었지만 본인이 그걸 치고 나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줌으로써 상당히 극복을 했잖아요. 그리고 선거 끝나고 난 뒤에는 예능 프로그램에 같이 나와가지고 아주 또 똑똑한 부부애를 보여줌으로써 이재명 후보를 둘러싼 그런 여러 가지 의혹들을 사그라뜨리는 그런 역할을 했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아마 김건희 씨도 벤치마킹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아니 지금 또 말씀을 들어보니까 이재명 후보를 보고 우리가 정면 돌파형 캐릭터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아내 배우자인 김혜경 당 분열 선 그었지만 홍준표 진사람 감옥 비판. 네, 지금 국민의힘 대선 주자로 윤석열 후보가 확정이 되고 이 분명히 다른 경선 주자들 다 승복하겠다라고 이 얘기를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연 이 국민의힘 원팀이 될 수 있을까라는 이 의구심이 든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 이유 윤석열 후보랑 가장 마지막까지 치열하게 다퉜던 홍준표 의원 때문인 건데요. 이 홍준표 의원 오늘 대선 캠프 해단식을 가졌는데 그 모습 먼저 보고 오시겠습니다. 우리 당원들이 한 50만 당원으로 보더라도 민심에 비하면 그거는 100분의 1밖에 되지 않습니다. 100분의 1의 당심으로 대선을 치르려고 했으면 그것은 대선에 이기기가 어렵습니다. 아마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은 선거에 지면 감옥에 가야 할 겁니다.
경선에 승복한다. 그러나 내 역할은 여기까지다. 전당대회 소상이잖아요. 분명히 이야기했습니다. 비리 대선에는 참여하지 않는다. 네, 이 홍준표 후보의 마지막 말 비리 대선에는 참여하지 않는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김현 기자, 지금 보니까 이거는 뭐 이재명 후보만이 아니라 윤석열 후보도 지금 같이 공격하는 거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앞서 보신 것처럼 오늘 홍준표 캠프의 해단식이 열렸습니다. 홍준표 의원 분열이 아니라고 강조를 했지만 사실상 선대위에는 참여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혔는데요. 우리 후보가 됐지만 마이크는 잡기가 어렵다 이런 말을 하기도 했고요. 두 사람 중에 한 명은 감옥에 갈 것이다. 비리 대선에는 참여하지 않는다. 굉장히 수위가 높은 발언들을 쏟아냈습니다. 그리고 선대위뿐만 아니라 윤석열 후보와 이제 경선 이후에 개인적인 만남을 가질 가능성에 대한 질문도 있었는데 만난다고 달라질 것은 없다며 내가 고집이 보통 센 사람이 아니다. 사실상 거부의 의사까지 밝힌 상황입니다. 사실상 홍 의원이 합류 거부 의사를 밝힌 것으로 지금 해석이 되고 있거든요. 네. 윤석열 후보의 캠프에서 홍준표라는 이름은 아마 찾아보기에 좀 어렵지 않겠나 이런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뭐 사실상 거절 의사가 아니라 그냥 대놓고 거의 거절을 한 그런 셈인데 윤영걸 대표님, 네. 지금 보니까 이 홍준표 의원 좀 뒤끝이 좀 있습니다. 네. 이런 상황에서 윤석열 후보는 그럼 홍준표 의원을 선대위 안으로 좀 이렇게 끌고 오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뭐 굳이 끌고 올 필요가 있을까요? 아, 그냥 둬도 된다? 그냥 둬도 될 것 같은데요. 저는 뭐 경선하는 날은 마지막 날은 승복한다. 네. 뭐 축하한다 얘기했잖아요. 네. 근데 최근 들어서는 이제 해단식 하면서 대선 비리 대선에 참여할 의사 없다. 뭐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랬는데 그 자체가 저는 이 대선 캠프에 뭐 큰 영향을 준다고 보지는 않아요. 예, 지금 뭐 일단에 죄를 뿌린 거잖아요. 죄를 뿌린 건데, 네. 예, 뭐 그 홍준표 후보의 그 캐릭터지. 네. 근데 홍준표 후보가 이번 민주당처럼 뭐 경선 룰 갖고 서로 시비 붙은 건 아니잖아요. 네. 다만 이제 민심에서 이겼는데 당심에서 져서 서운하다 이건데 그건 홍준표 후보 개인의 그 생각이지 그게 뭐 전체 영향력을 끼치는 건 아니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꼭 뭐 용광로 선대위다 하는데 꼭 용광로 될 필요 없어요. 일하는 위주로 해서 가마솥 선대위가 저는 낫습니다. 용광소는 끓어서 하나 더 액체가 돼서 니 거 내 거 없잖아요. 그거 하지 말고 소 머리, 소 뼈, 갈비 그대로 남고 끓이기만 해서 국물만 쏟아내면 된다. 국민이 원하는 캠페인만 하면 되는 거지. 무조건 합치자. 지금 민주당에서도 왜 저 이낙연 후보 캠프에서 그 선대위 발족하는 날 서른 위원이 이낙연 캠프에 그랬잖아요. 후보들이 고만고만하다고. 저도 이 얘기 듣고서 서른 의원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렇죠. 그렇게 하고서 바로 남미 출장 가버렸어요. 그렇게 보여주기식 선대위에서 뭐예요? 그래서 저는 그냥 놔둬라. 그냥 놔둬라. 예. 그렇다고 해서 뭐 서운하게 할 필요는 없지만 놔둬라. 그리고 또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이 지금 선대위원장 될 가능성이 자꾸 예측이 많잖아요. 네. 김종인 위원장하고 홍준표 후보하고 별로 그렇게 매끄럽진 않은 사이거든요. 네. 과거에 그 당 탈당했을 때 다시 입당하는 문제 갖고 서로 마찰이 좀 많았거든요. 그래서 홍준표 후보는 그냥 별명 그대로 독구다이잖아요. 혼자 나홀로 그냥 하시고 이번에 2030 플랫폼을 만든다고 하셨어요. 그런 쪽으로 해서 젊은이들하고 하는 정치 본인이 꿈꿔서 그렇게 하는 것도 괜찮지 않겠느냐. 그래서 저는 찻잔 속의 태풍이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차재현 교수님, 아니, 네. 지금 말씀이 용광로 선대위 굳이 필요 없다. 네. 가마솥 선대위만 돼도 된다. 충분하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주셨어요. 윤 대표님이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홍준표 후보가 한 아주 유명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대선에는 지게 짝대기라도 필요하면 갖고 와야 된다는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상당히 그러니까 지금 모을 수 있는 힘은 다 모아야 된다. 네. 그렇게 총력전을 펼쳐야 이길 수 있다는 이야기를 홍준표 후보가 2017년도 대선 과정에서 했던 이야기인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생각이 약간 다른데 저는 어떤 식으로도 윤석열 후보가 홍준표 후보를 껴안아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거 소위 말해서 상고초려가 안 되면 식고초려를 해서 모셔야 되죠. 자, 그렇다고 한다면 그러면 홍준표 후보가 왜 지금 이 상황에서 들어가지 않으려고 할까? 말씀하신 것처럼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이 위원장으로 온다고 하고
그리고 두 사람의 관계도 안 좋고 실제로 들어가봐야 덜러리 역할밖에 안 한다고 한다면 내가 가서 뭐해 하는 생각이 있을 수 있는 거거든요. 저는 좀 윤석열 후보가 약간은 발상의 전환을 할 필요가 있지 않는가?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김종인 매직에 의존하기보다는 드림팀에 의존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자, 드림팀이라면 홍준표 후보에게 이 그러니까 이 선거의 총괄을 주고요. 그리고 유승민 후보에게 정책 그걸 갖다 총괄하도록 주고 네. 그리고 전략 담당을 원희룡 후보가 일타 강사잖아요. 그런 식으로 한다고 한다면 훨씬 더 효과가 크지 않을까요? 저는 사실은 김종인 매직보다는 드림팀이 오히려 더 효과가 클 수 있다. 그런 부분들이 오히려 2030들의 지금 입안한 민심을 되돌릴 수 있는 하나의 또 수단이 될 수 있는 것이고 더 나아가서 이야기한다면 지금 홍준표 후보만 우리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유승민, 원희룡 후보는 낙선했지만 두 사람 다 원외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종로에 보궐선거가 있잖아요. 지금 이준석 대표가 나가나 마느냐 이야기를 하는데 이준석 대표가 지금 선거를 총괄해야 되기 때문에 못 나간다고 한다면 이 두 사람 중에 한 명을 내세우는 것도 저는 포용 전략 중에 상당히 중요한 하나의 수단이 될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지금 차재원 교수님은 심지어 이 재보선, 국회의원 재보선까지 이게 좀 판을 넓혀서 지금 말씀을 주셨습니다. 근데 그러면서 아까 하신 말씀 중에 뭐가 있었냐면 홍준표 후보가 선대위에 안 들어가는 거는 어쩌면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이 곧 올 예정이라서 그런 걸 수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주셨는데 맞습니다. 지금 이 이목이 쏠리는 사람이 바로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입니다. 이 김현 기자, 이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 거의 뭐 캠프를 해체하는 수준의 선대위를 요구를 했다고 그래요. 네, 그렇습니다.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이 윤석열 캠프의 총괄 선대위원장을 맡는다 뭐 이런 소식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저희 프레스룸도 김종인 비대위원장의 접촉을 시도를 했는데요. 네.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 지금 휴대전화를 꺼놓은 상태로 네. 언론과의 접촉을 좀 꺼리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다만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 과거 사례를 보면은 말씀하신 것처럼 윤석열 캠프를 거의 해체 수준으로 재편을 하고 완전히 본인이 전권을 쥔 상태에서 세 판짜기 수준의 선대위 구성을 좀 하지 않을까 이런 예상이 나오고 있는데요. 네. 당연히 지금까지 계속 함께 해온 윤석열 캠프 입장에서는 달가운 소리가 좀 아닐 것 같습니다. 네. 윤석열 후보 역시 어제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선거를 어떤 사람이 혼자 주도할 수는 없다 이런 발언을 하기도 했었거든요. 실제로 윤 후보가 현 캠프의 플러스 알파 형식을 이제 원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는데 완전한 재편을 원하고 있는 김종인 비대위원장과 윤석열 캠프 간의 선대위 구성에 있어서 좀 약간의 알력 싸움이 계속 좀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아니 사실 우리가 알고 있는 이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은 기본적으로 이 항상 본인이 어떤 역할을 맡기 전에 늘 요구하는 게 있죠. 바로 나에게 전권을 달라라는 겁니다. 이번에도 아마 이 전권을 달라라는 걸 요구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게 지금 윤석열 후보랑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하고 생각이 다르기 때문에 충돌이 날 수밖에 없는 건데 김현 기자, 그 중간에 누가 나서야 되는 거 아니에요? 예, 이준석 대표가 조율에 나설 가능성이 좀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네. 윤석 대표 오늘 한 라디오 방송에서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의 영입을 위해서 본인이 할 수 있는 일은 하겠다 이런 발언을 했습니다. 하지만 그러면서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권한을 많이 가졌을 때 선거 결과가 좋았다면서 무언의 압박도 좀 가하는 모습이었는데요. 사실상 전면 재구성이라는 김종인 비대위원장의 요구를 우회적으로 이제 윤석열 캠프에 보낸 것이다 이런 해석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오늘 이 발언 때문에 선대위 인선과 관련을 해서 이준석 대표와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 간에 어떤 물밑 교감이 있었던 거 아니냐 이런 분석도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경선이 끝나자마자 선대위 구성을 둘러싸고 지금 상황이 좀 급박하게 돌아가면서 있는 상황인데 선대위 구성을 둘러싼 신경전은 아마도 이번 주 중후반이 최고조에 이르지 않을까 그런 예상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뭐 윤석열 후보 얘기를 지금 하고 있었는데 윤석열 후보를 좀 주어로 놓고 보자면은 홍준표 후보도 뭐 안아야 되고 뭐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도 안아야 되고 여기만 안으면 되는 게 아니죠. 사실 제3지대 후보들도 있습니다. 이 제3지대 후보들 이수아 기자, 네. 이 윤석열 후보에 대해서 오히려 견제구를 지금 던지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야권에서 사실 각계 전투를 한다면 가장 불리한 사람 윤석열 후보겠죠. 그렇기 때문에 제3지대도 챙겨야 하는 건데 상황 녹록치 않아 보입니다. 이 윤 후보 확정과 함께 대표적인 제3지대 인물이라고 할 수 있는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 김동연 전 부총리 견제구를 날렸는데요. 직접 목소리 듣고 오시죠. 대한민국의 운전대를 앞으로 5년간 음주운전자에게 맡길 수 없습니다. 그렇다고 대한민국의 운전대를 앞으로 5년간
초보 운전자에게 맡기는 것도 불안하기는 마찬가지라는 게 제가 들었던 국민들의 솔직한 마음입니다. 제가 기득권의 나라에서 기회의 나라라는 말로 썼었고요. 지난 3년 정도 책을 쓰면서 대한민국의 모든 문제들 그리고 그걸 해결하기 위한 한마디의 키워드가 뭘까를 가지고 한 3년 고민을 하다가 만든 것이 했고 제가 출마 선언 때도 이것을 메인 슬로건으로 했는데 썼더라고요. 뭐 명백한 표절이지요. 또 하나 이제 그 우스운 것은 지금 깨야 할 기득권이 바로 그 거대 정당과 그 윤석열 후보 측이거든요. 그런데 기득권인 사람이 기득권 깨고 기회의 나라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것도 어불성설이고. 네, 안 대표는 윤 후보를 초보 운전자에 빗댔는데요. 개인적으로 음주 운전자,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이재명 후보겠죠. 음주 운전자보다는 초보 운전자라는 표현이 조금 덜 과격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긴 하고요. 이 김 전 부총리는 3년 동안 본인이 공들인 슬로건 기득권의 나라를 기회의 나라로 만들겠다. 이 슬로건을 윤 후보가 표절했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 같은 얘기를 윤 후보가 경선 발표 뒤 감사 연설에서 했기 때문인데요. 이 윤석열 후보는 국민의힘 경선 때부터 이상하게 계속 표절 논란에 휩싸이고 있습니다. 유승민 후보와도 당시 군 본무자 주택 청약 가산점 공약을 베꼈다 안 베꼈다 말이 나왔잖아요. 한 번 붙은 꼬리표가 쉽게 떨어지지 않는 모습입니다. 그렇군요. 지금 보니까 윤석열 후보가 지금 신경 쓸 때가 한두 군데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수아 기자, 이 2030 세대도 지금 윤석열 후보가 좀 신경을 써야 될 것 같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게 경선이 끝나고 이 국민의힘 게시판 온라인 커뮤니티에 나 탈당하겠다. 홍준표 아니라 윤석열이 됐으니 나 탈당하겠다. 라는 글들이 속속 올라왔다고요. 네, 금요일 경선 결과를 찬찬히 좀 들여다보면 그 답이 나올 것 같은데요. 보시면 국민 여론조사에서는 홍 의원이 거의 10%포인트 정도 앞서면서 윤 후보를 제압을 했어요. 그런데 이 당원 투표에서 거의 윤 전 총장, 그러니까 윤 후보가 20% 넘게 앞서면서 최종 승리를 가져간 거거든요. 이렇다 보니까 이 당원 투표에 참가했던 2030이 결국 우리는 상관이 없는 거네. 결과에 실망했다는 반응이 나오고 있는 거죠. 일부 당원들은 우리를 역선택 취급했다. 노인의 힘을 떠난다라면서 탈당 신청서 인증샷을 올린다든지 차라리 이재명을 찍고 이만 가겠다, 이민 가겠다라는 글들이 온라인상에 올라오고 있습니다. 일부 윤 후보 지지자들이나 윤 후보 측 의원들이 홍 후보가 국민 여론조사에서 앞서는 것을 보고 민주당원들의 역선택이다라고 운운했던 것을 마음에 두고 있는 것 같죠.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이런 움직임이 실제 대세인 것 아니냐. 국민의힘 탈당 러시론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이 국민의힘 탈당 러시론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거 진짜입니까? 팩트 체크해봤죠? 네, 저희가 김재원 국민의힘 최고위원에게 정말 지금 상황이 탈당 러시라고 보시냐 솔직하게 좀 물어봤습니다. 답변 듣고 오시죠. 그리고 젊은 세대의 이탈이 심하다면 언제 입당한 건지 그것도 한번 확인해보고 예를 들어 우리 당에 입당한 지 오래된 젊은 세대가 탈당한다면 심각한 문제고 예를 들어 뭐 최근에 입당해서 탈당을 했다면 조금은 그 대응을 또 그 지금 젊은 세대들에게 어떻게 다가갈지 그것을 좀 대응을 해야 되고 아예 뭐 젊은 세대 탈당이 아니라 세대별로 똑같다면 그건 또 이제 다 경선 불만이니까 탈당이 통상적으로 경선 끝나면 10% 정도는 항상 있을 것 같거든요. 그리고 또 거꾸로 오로지 경선만을 위해서 동원한 당원들도 있으니까 그건 뭐 현실이니까. 네, 첫째, 아직은 이렇다 할 단정 지을 수 있는 통계 작업이나 분석이 당 차원에서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리고 둘째, 만약 분석을 하더라도 통상 경선이 끝나면 신규 유입된 당원 중 10% 정도는 빠져나갔다라는 게 김 의원 설명입니다. 그리고 김 의원이 방송 들어오기 직전에 사실 저희에게 한 가지 더 알려준
상당히 의미 있는 숫자가 하나 있는데요. 네. 이 금요일 경선 결과 발표 이후부터 네. 오늘 오전까지 국민의힘에 접수된 탈당계 40장 정도라고 합니다. 오히려 예년보다 탈당 비율이 떨어졌다라는 분석도 가능한 숫자라고 들었는데 그렇기 때문에 당 차원에서 정확한 분석을 한 번 더 요청했다고 김 의원이 알려주셨는데요. 이 어떤 대세 흐름이다라고 보기에는 조금 미미한 숫자가 아닌가, 탈당계가 40장이라는 사실은 조금 미미한 숫자다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또 국민의힘으로서는 좀 다행인 건 이번 윤 후보 확정 직후에 이뤄진 여론조사에서 윤 후보의 2030 지지율이 각각 34.3%, 35.5%로 지난주에 비해서 거의 18.7% 아니면 16.1%포인트가 올랐어요. 네. 그러니까 후보 확정에 따른 컨벤션 효과다라고 일축할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온라인 분위기하고는 다르게 많은 2030이 윤 후보를 지지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지표다라고 얘기할 수도 있겠습니다. 사실 김재원 최고위원이 그런 거 사실 아니야라고만 얘기를 했으면은 국민의힘이니까 그렇게 얘기할 수 있지 생각할 수 있습니다만 어쨌거나 경선 결과가 나오고 이 탈당 접수가 40건밖에 되지 않았다라고 하고 지금 여기 보시는 것처럼 어쨌거나 18.7%포인트, 16.1%포인트가 올랐다라고 하니까 사실이 아니다라는 주장이 좀 맞아 보이긴 합니다. 그런데 어쨌거나 윤석열 후보의 탈당 러시설이 나온 거는 윤 후보가 2030 세대한테 좀 취약하다는 이미지가 있었기 때문에 결국 이런 얘기가 나온 거 아닌가 싶은데요. 이수아 기자. 네. 윤석열 후보 이런 이미지를 상쇄하려고 그런 건지 이재명 후보가 윤석열 후보의 이런 이미지를 또 활용을 하는 건지 모르겠습니다만 또 두 후보가 둘 다 이 2030 표심을 굉장히 좀 갈구하는 그런 모습이에요. 네, 너와 나의 연결고리, 양극에 서 있는 듯한 두 후보의 공통점, 네. 2030 세대에게 인기가 없다는 거겠죠. 그래서인지 젊은 층 마음 잡기에 두 후보 모두 공을 들이고 있는 모습인데요. 이재명 후보는 주말 동안 서울 동대문구에 있는 청년 공유주택을 찾아서 취약계층 청년들에게 우선적으로 공공주택을 주겠다. 대선 공약을 했고요. 네. 이 윤석열 후보는 청년의 날 기념 행사에 참여해서 집 걱정 않고 일과 공부에 매진할 수 있는 세상을 만들겠다 다짐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게다가 윤 후보가 공식 후보가 되고 이 처음 밥자리를 같이 한 사람 저희 아까 말했지만은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거든요. 네. 물론 당대표와 당 후보의 만남 당연한 자리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30대 대표를 공식 후보로서 가장 먼저 만났다는 거. 이걸 보면은 2030 세대에 얼마나 신경을 쓰는지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네, 대선이라는 게 2030이나 아니면 5060이나 어떤 한 세력만 어떤 지역의 마음만 얻는다고 되는 게 아니긴 합니다. 이 전국적으로 투표가 다 이루어지기 때문인 건데 이 대진표가 확정되고 첫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유호정 기자, 이 결과 어떻게 나왔나요? 네, 실제로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43% 그리고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가 31%를 기록을 했습니다. 오차범위 밖에서 약 10% 넘게 윤석열 후보가 앞서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아무래도 이제 경선 후보가 확정되면 컨벤션 효과라고 하죠. 이런 주목도나 지지율이 높아지는 효과가 반영된 것으로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윤영걸 대표님 네. 지금 컨벤션 효과라고 얘기를 했어요. 네. 그런데 사실 어떻게 보면 저희가 앞에서 또 홍준표 후보 얘기도 하고 그랬는데 이 컨벤션 효과가 어느 정도까지 좀 지속이 될 거라고 보시나요? 이제 선대위 구성이 얼만큼 부드럽게 되느냐 여기에 따라서 상당히 컨벤션 효과는 조금 더 갈 수도 있죠. 네. 하지만은 지금 한 닷새 정도 됐는데 아직 속단하기는 좀 이르지 않느냐. 이재명 후보는 민주당 내에서 불복도 하고 가처분 소송도 하고 하다 보니까 그 컨벤션 효과를 거의 못 누렸어요. 또 대장동 또 수사도 있으니까 굉장히 좀 흔들렸는데 윤석열 후보는 일단은 당 내에서 다 승복 다 하고 하니까 별 이견 없이 이렇게 본선으로 이렇게 들어갔는데 이제는 본격적인 그 선거 캠페인에 들어가야죠. 이제 하나 윤석열 후보가 여태까지는 반문재인하고 정권 교체 이것만 갖고 했거든요. 네. 근데 이것만 갖고 국민들이 내년 3월까지 그것만 계속 들으면 지루해하지 않을까요? 여기에 플러스 새로운 거를 좀 내놔야죠. 어떤 비전을 갖고 이 나라를 어떻게 좀 바꾸겠다. 이걸 해야지 정권 교체만 갖고 앞으로 3개월, 4개월 끌기는 너무 길다. 네. 이재명 후보는 아마
반부패 카르텔, 서민을 위한 정권 이런 프레임을 또 들고 나올 건데 거기에다가 정권 교체만 갖고 버틸 수 있느냐? 저는 새로운 뭐를 좀 내놔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아니 지금 뭐 거의 앞으로 펼쳐질 이 대선판을 그냥 브로드하게 쫙 한눈에 보는 것처럼 말씀을 주셨습니다.